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하여 실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도너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상승으로 출발했지만은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밤 미국 시장의 이벤트를 확인하고 방향성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CPI 확인하고 또 FOMC, 또 금리 확정,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이 이후에 우리 시장도 좌우가 될 것입니다. 과연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될 것인지 또 랠리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등불 또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는데요. 전화 023153-1542, 문자 샵 0082로 알려주시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너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된 주식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해열제 품귀 현상, 두 번째는 대통령 특사의 UAE 방문, 이 두 개의 이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열제 품귀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도 감기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중국에서 감기약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역시도 그 영향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어제 급등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오늘 다시 오르고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런 제약주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상승이 마감될 것인지 관련 종목들을 알아보면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인데요. 명문제약을 보도록 하죠. 어제 명문제약이 상승 대열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몇 개의 종목을 알려드렸었죠. 국제약품, 영진약품 알려드렸었는데 어제 참여를 할 뻔도 했는데 어제 참여를 안 하고 오늘 급등을 한 겁니다. 뭔가 시간차 공격을 한 듯한 그런 느낌? 자, 오늘은 장중에 25%나 급등을 했는데요. 급등을 하긴 했지만 뭔가 가로막는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자리들, 저항 자리 7개 자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60, 120, 240 자리,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자리, 그리고 쌍봉의 자리, 그리고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삼봉의 자리,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에서 어디에서 걸릴지를 비율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매물대도 저항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7번째는 자릿수 저항, 이렇게 7가지의 저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그럼 오늘 명문제약이 상승할 때 부딪혔던 자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죠. 241선인데요. 241선을 통과해서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은 주봉의 60주선도 터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터치는 하지 않고 약간 미치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241선을 관통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크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국면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제가 국제약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죠. 국제약품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이 좀 남았다. 일봉에서는 저항을 뚫고 가면서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 그리고 240주선까지 상승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제약품이 그 저항까지 다 왔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선발주가 있었고 후발주가 있었는데 다 저항에 온 느낌이 아닌가. 일단 명문제약이 240에서 저항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항약품을 볼게요. 자, 일항약품을 보니까 일항약품 역시도 어떻습니까? 240에서 저항에 딱 부딪히고 밀려버렸죠. 앞서 설명드렸던 명문제약은 좀 다르게 명문제약은 돌파하고 안착을 못했는데
일양약품은 정확하게 터치하고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41선이 강력한 저항이 됐구나. 일양약품도 당분간은 주가가 밀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강약품을 보겠습니다. 부강약품도 이제 감기약 관련해서 또 감기약 그리고 항생제 관련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역시도 어떻습니까? 241선 저항이 부딪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약주가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는데요. 어제 선발주가 먼저 올랐고 어제 말씀드렸던 국제약품이라든지 영진약품 이런 종목들이 선발대로 먼저 올랐고 오늘은 명문제약, 일양약품, 부강약품이 후발주자로서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제약주들이 다 저항대에 걸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약주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제약도 제약이지만 제약주가 있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과 바이오는 좀 다르죠. 제약은 말 그대로 약입니다. 특히 감기약, 또 항생제, 또 여러 약제를 통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이오는 좀 다르죠. 바이오는 치료죠. 암, 세포 치료제, 또 당뇨, 비만 이런 치료제.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가 좀 다른데요. 어제 오늘은 제약주가 먼저 선두를 치고 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12월 달에는 바이오가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바톤 터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근데 제약은 좀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톤을 터치받는 게 바이오 쪽이 아닌가. 한번 내일 시장에서 이 매기가 제약 쪽에서 바이오로 올지는 또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그 상황을 함께 점검받기 원하시면 돈으로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그 방향성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특사의 UAE 방문입니다. 자, 대통령 특사인 김대기 씨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어떤 부분을 논의하느냐. 첫 번째, 원전에 대한 협력. 두 번째는 방산.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이렇게 협력 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두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원전은 정책주로서도 선두권에 있는 그런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G2파워라는 종목을 볼게요. G2파워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만 2022년도 그러니까 4월 달 상반기에 상장을 해서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2만 원대까지 끌고 갔던 가장 큰 이슈는 무상증자였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2만 원대까지 올랐었고요. 현재로는 주식수가 이제 1,800만 주로 늘었는데 자, 2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크게 또 눌렸죠. 눌렸다가 5,200원대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G2파워가 5,200원대의 저가를 형성하고 10월 중순부터 거래가 많이 발생한 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권에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죠. G2파워는 원전과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작년에는 흑자였고 올해는 안타깝게도 적자, 전환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원전과 관련되어서 좀 따끈따끈한 신규주라서 물량 부담이 적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서 눌렸다가 오늘 장중에 16%나 급등을 했죠. 16% 급등하고 과연 지지대 위에 안착을 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어떤 선의 선과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선이 어떤 선이냐면 바로 121선입니다. 그러니까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121선이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돌려세우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121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럼 우상향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이제는 그 자리가 지지대로서 공고한 그런 자리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G2파워는 상승 공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을 보니까 수급 면에서 뚜렷하게
수급의 주체로 부각되는 주체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이 좀 산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수급 면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개인들도 많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잠깐 수급을 먼저 볼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은 바닥권에서 많이 던졌습니다. 손절을 많이 한 적이죠. 10월 말까지는 매수를 많이 했다가 11월 달 들어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인이 많이 매수했죠. 148억을 오늘 매수했고 외국인이 1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오늘 장중에는 4% 정도 올랐다가 윗꼬리 단, 그냥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장중에 4%나 상승을 할 때에 외국인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영망치 형태로 만들어져 버렸죠. 영망치 형태고, 지지가 어디서 형성될 수 있는가 봤을 때 지금 5일선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마감을 한 것은 좋으나, 그러나 영망치 형태의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16,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두산에너빌티도 역시 상승 공간을 채우는 여기 구름층 상단까지 볼 수 있죠. 121선이 우하향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한번 이렇게 121선 부딪혔다가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구름층 상단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21선도 하향을 하고 있고 241선도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보기는 앞서 보이는 저항들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구름층 상단과 241선 사이가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을 할 자리를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돈으로 전략방 들어오셔서 체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진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죠. 자, 우진을 보면은 우진 역시도 오늘 갭 상승을 했고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 특사가 아랍에미리트 방문하는 그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 갭 상승을 하고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우진도 7% 급등을 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진 역시도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5일선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선이 됩니다. 5일 주가의 평균 자리인데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5일선이니까요. 5일선을 깨지 않고 마감을 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구름층 하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름층 하단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이 구름층이 하나의 산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누르는 겁니다. 그 밑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구름층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구름층을 파고들면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층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꾸 구름층에 들어오려다가 밀리고 두 번째 밀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구름층 아래도 저항이고 위도 저항인데 아래의 저항을 세 번이나 부딪히고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이제는 구름층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진도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G2파워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구름층 상단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진은 숨겨진 호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 누구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우진이 누구 관련주일까요? 궁금하시면 돈으로 전략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는 측면에서 우진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종목 궁금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 알려주시면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너무 종목 고생 궁금하신가요? 많으시고요. 네? 종목이요. 아, 저 A프로젠이요. 에이프로젠이요.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00%고요. 네. 2주 전에 들어갔어요. 100%네요. 네, 100%예요. 네, 에이프로젠 어느 분께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 판단하셔서 제가 사신 거예요? 이 주식 공부를 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이 한전사 원자력 관련주나 뭐 이런 운송 관련 이런 거 하다가 네. 그냥 제약 바이오가 너무 낮춰진 것 같아갖고 예. 그래서 몰빵을 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을 타겟으로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네. 사실 에이프로젠이 아니라 에이프로젠 제약을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재무 구조나 이런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팔고 도망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연구를 바로 좀 보면, 하셨을 텐데 기업 분석을 이 좀 회사가- 해보셨죠? 이 회사가 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신약을 만들어내고 거의 가까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설마 팔고 도망가진 않을까. 음흠. 근데 그 반대로 저 생각을 하면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근데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연기금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몰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을런지 오늘도 약간 플러스 100만 원 났다가 아유, 흔들기 하겠지 하고 제가 100만 원 보고 그거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예, 시청자님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먼저 보는 것은 에이프로젠 제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에이프로젠 제약을 먼저 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시청자님 의뢰하신 에이프로젠이라는 모회사가 지분 45%를 갖고 있잖아요. 에이프로젠 제약을. 네. 그러니까 에이프로젠에 대한 평가를 에이프로젠 본질의 가치 플러스 자회사인 에이프로젠 제약도 함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에이프로젠 계열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에이프로젠 가치만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시총이 높지 실망.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이프로젠을 보게 되면 연결 재무제를 제표를 다 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을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에이프로젠 제약은 좀 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프로젠 모회사에 비해서 지금 에이프로젠 제약이 차트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순간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또다시 상승의 패턴. 이렇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패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선택을 에이프로젠 제약을 선택했다 그러면 빠른 수익을 보셨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금 문의하신 에이프로젠을 보도록 하죠. 자, 에이프로젠이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죠. 네. 5,090억 정도 되는데 재무 구조는 썩 좋지 않은 것이 자, 항상 우리가 재무 구조를 볼 때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시청자님께 안내를 드릴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연결이고 별도 있죠.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별도는 뭡니까? 별도는 에이프로젠 자체, 그렇죠? 에이프로젠 자체만 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지만 적자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럼 연결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결로 보게 되면 적자가 표시되죠. 이거는 이제 자회사 것까지 다 이제 종속회사까지 확인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합니다. 그렇죠?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데 매출액이 1,400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님? 그래서 이 감자하고 재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는데요. 네.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돼야 시가총액 5천억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일반적 제조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야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 이해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회사의 매출액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왜 5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회사에 관련하여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름은 제약이지만 바이오에 더 가깝죠. 네.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에 더 가깝고 또 바이오 어떤 치료제와 저도 관련된 같은 겁니다.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을 입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때는 조 단위에 또 갔던 겁니다. 이 회사가. 네. 1조가 넘었었죠. 그러면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재무제표를 본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한 해석을 현재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만. 미래의 기술, 성장 가치나 이런 걸 봐야죠. 에로죠, 에로. 라이센스 아웃. 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냐? 600원대에서 횡보를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탄탄한 지지대를 구축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원대부터 700원대 사이에서의 그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678원에 매수하신 것은 잘못 매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전에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을 나왔을 때는 악재가 터졌죠. 그렇죠? 악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11월 15일자에 악재가 나와서 개파락이 나왔고 근데 51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를 통과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에이프로젠이 여기서 급락의 형태를 나타내기보다는 네, 급락의 형태를 나타내기보다는 네.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 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기준선? 네. 이 기준선과 하향하는 61선이 거의 만나고 있죠. 여기 두 개. 거래량이 너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850원대가 저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850원 전후한 자리가 저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이 매입 1,200원 그리고 비중이 30%인데요. 자, 1,200원이라는 자리를 본다 그러면 한 2주 전에 10,000원대가 있었죠. 근데 30%니까 좀 나눠서 사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에서 지지를 좀 받았으면 좋았거든요. 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게 좋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장대 양봉을 형성했을 때 저가를 깨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저가를 깨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매물대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밑에서부터 사들여서 위까지 올렸으니까. 그 올린 상태에서 그러면 밑에서 사서 위까지 그 수익을 다 거뒀을까요? 수익을 다 못 거두죠. 평균적인 한 중간 정도죠. 중간 정도가 평단이 될 텐데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매도해서 여기서 팔고 나가버린 거죠.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는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 올렸어야 되죠. 근데 들어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저가를 깨는 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추가 급락이 나타난 겁니다. 한편으로는 도화 엔지니어링은 신용 비율이 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 3.3%.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설계 감리 분야의 3총사 중에 하나죠. 히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종목이 3총사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만 하락을 한 게 아닙니다. 히림을 볼까요? 자, 히림 차트 거의 비슷하죠. 유신을 볼까요? 자, 유신을 보니까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히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다 장대 양봉이 저가를 깨고 하단까지 밀렸다. 이제는 매수 타점을 저울질할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히림, 유신, 도화 엔지니어링 이 세 종목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 유신도 거의 채널 하단까지 왔죠. 유신도 거의 매수 타점이 왔다는 거. 히림도 마찬가지, 히림도 거의 매수 타점이 왔죠. 그럼 도화도 마찬가지예요. 도화도 이제 매수를 저울질할 가격이 왔다는 겁니다. 자, 도화는 241선을 깨긴 했지만 저는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가 오게 되면 저는 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으로 봐야 된다.
도화엔지니어링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145억, 작년도 영업이익 200억, 늘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실적주이고. 그래서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 도화엔지니어링 매수를 저울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림 또 유신, 도화엔지니어링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여러 종목들 있죠. 서현탄메탈도 있을 것이고 또 신원종합개발, 덕선하우징, 또 흥국, 그리고 현대에버다임, 데모 이런 게 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 히림, 유신, 도화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자들께서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서 방향성 궁금하다. 그러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향성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서 제가 표시한 자리가 매도 대응할 자리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CC네요. 자, KCC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실적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잘 나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주가는 못 오를까요? 소외 종목이죠. 소외 종목이고, 저는 그 이유를 공매도에서 좀 이유를 찾고 싶은데요. 공매도가 10% 이상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이제 바닥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매수가가 25만 원, 비중이 20%네요. 다행입니다. 아주 매수가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3중 바닥이죠. 3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3만 원대는 매수로 봐도 되지 않을까? 공매도 비중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봤더니 역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만 원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흔적. 월봉에서 보니까 월봉도 마찬가지죠. 월봉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구름층 상단에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층 상단에 안착이 필요한 것인데요. 25만 원대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만 원대 올라서서 이제는 더 이 아래를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탄탄한 상승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일봉 주봉에서는 3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서 23만 원을 깨는 것도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4천억대의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 2조면은 저평가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주식 수가 많지 않아서 들어올릴 때도 또 한 번에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구름층 아래에 있지만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매도 목표가는 25만 7천 원부터 25만 8천 원 사이로 정해놓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이버를 사가지고 좀 손해나고 있는데 네. 네이버가 19만 5천에 샀걸랑요? 예. 50% 되걸랑요? 예. 근데 네이버가 좋다고 샀는데 자꾸 다운되니까 걱정돼가지고 미국도 안 좋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언제쯤 사셨어요? 전문가한테 문의했습니다. 예, 언제쯤 사셨어요? 한 5, 6일 됐어요. 와, 5, 6일 되셨어요? 네. 혹시 네이버를 그전에도 사고 팔고 하셨나요? 한번 해봤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수익 내셨어요? 손해 보셨어요? 조금 내다가 그래가지고 툭 떨어지길 팔았걸랑요. 네. 근데 막 많이 올라가지고 툭 떨어지길 팔았걸랑요. 예, 그러셨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시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나요? 아니 못 봐요. 저 장사하다 보니 조금씩 해가지고. 네. 기술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네이버가 네. 1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네. 하락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출렁출렁되면서 상승을 이어왔는데, 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도 보고 주봉도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보는 것은 주봉이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예, 주간 단위죠, 주간 단위.
주간 단위의 저점과 고점을 표시한 게 주봉인데 네. 자, 시청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거래가 많이 발생한 흔적을 주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네. 보이십니까? 주봉에서. 네, 좋아요. 그렇죠. 10월 중순에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10월 중순 때에 바닥을 잡고 거기서부터 매수가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10월 중순에 매수 주체가 누구였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10월 중순의 매수 주체 바로 기관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기관인데요. 네. 주로 많이 산 주체가 투신, 투자 신탁 그리고 연기금, 네. 사모펀드 이겁니다. 연기금이 바닥의 냄새를 맡고 거기서 네.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의 네. 매수가 뒷받침되면서 상승이 전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거래량 이게 중요합니다. 주봉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 왔느냐, 의미 있는 저항대 왔느냐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자 네. 주봉을 보면은 위쪽으로 저항에 어떤 선에 부딪혔다는 것이 확인됩니까? 시청자 보십시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어느 선에 부딪혔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네. 안 부딪혔죠. 네. 네. 이 의미는 뭐냐면 상승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매도할 것이 아니라 아, 19만 5천 원에 있거든요. 매수하셨어도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19만 원대죠? 네. 앞자리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19만 원 다음이? 19만 9천 원 다음에 네, 뭐가 좀 됩니까? 빠른 걸로 바뀌죠. 네. 야, 19만 9천 원 다음에 무슨 가격이에요? 시청자님 19만 9천 원, 19만 9,500원, 그 다음에 네. 얼마예요? 앞자리가 바뀐단 말이에요. 앞자리가. 네. 19만 원에서 앞자리가 바뀌면 어떤 자리가 됩니까? 가격이. 아, 아, 다운될까요? 20만 원이 되잖아요. 앞자리가. 그렇죠? 19만 원에서 20만 원 되잖아요. 아, 예. 그것도 저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개의 저항. 이평선 저항, 일목균형변 저항, 쌍봉의 저항, 삼봉의 저항. 그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반드, 그다음에 매물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릿수. 자릿수가 바뀌는 것이 저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만 9천 원 거기서 일단 한번 끊어 가세요. 아시겠죠? 아, 네. 네, 19만 9천 원에서 한번 끊어 가시고 네. 19만 초반에 오면 그때 다시 잡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렇게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문의 들어온 종목 대응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쥐인데요. 아모레쥐. 제가 아모레쥐에 대해서 어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을 대표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중국에서 이제 봉쇄를 해제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확진자가 늘어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가운데서 봉쇄를 해제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그것을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국내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겨울철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어서 양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면은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또 확진자도 늘고 있다. 뭔가 겨울의 추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정말 기로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 쥐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아모레 퍼시픽을 먼저 보죠. 제가 어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장대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좀 더 봐야 된다 그랬죠. 좀 더 봐야 된다.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이 241선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대장주가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가 장대 음봉을 보이죠. 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결과입니다. 대장주가 흔들리니까 중소형주인 후발주자들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모레 G를 볼게요. 아모레 G도 마찬가지로 아모레 퍼시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어제 음봉을 만들고 오늘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어요. 아모레 G가 그래도 하락이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의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죠. 자, 아모레 퍼시픽은 241선을 터치하고 약간 그 하향을 하고 있는데 자, 아모레 G는 241선 오기 전에 꺾였습니다. 그러면 아모레 G는 어떤 선에서 꺾였을까? 201선이네요. 201선도 오지 않은. 그러면 221선도 보고 241선도 봐야 되는데 아직 201, 221선, 241선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모레 G는 현재 자리에서 어느 선을 먼저 갈까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게 됩니다. 지금 박스를 그려놨는데요. 박스 하단은 121선, 박스 상단은 200, 220, 241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로 저항대거든요. 현재로서는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확 밀리진 않을 거예요. 크게 눌리지 않고 지금 매물대도 위에 올랐었죠. 자, 아모레 G 차트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거래량 여기 보시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매물대를 여기서 돌파했죠.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0선 위에도 안착을 했어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모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모양을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쪽으로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위쪽으로 열려 있는데 매도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매수까지 안내를 안 드렸는데 매수는 36,500원에 5%네요. 자 36,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밀렸던 자리 자 위로는 200일선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 여기에 부딪혔죠. 바로 여기가 저항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120선 지지를 받고 그다음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매도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36500부터 37000 사이로 보시면 돼요. 만약 조금 더 여유 있으시다면 33,700원대니까 33,000원대부터 32,000원 사이 그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도 목표는 36500부터 37000 그 사이에서 매도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데요. 경동도시가스네요. 네, 경동도시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경동그룹에 광고가 나오죠. 텔레비전 광고. 경동나비엔 광고도 나오고요. 경동도시가스 다 관련 그룹인데 이 회사가 어떤 것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지를 광고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이나 경동도시가스는 주로 겨울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그런데 이 경동그룹이 뭔가 종합 에너지 그룹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단순한 그런 도시가스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도 보십시오.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죠. 작년도 비해서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습니다. 300억대. 근데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수는 580만 주. 굉장히 적죠. 자, 언젠가 이 경동도시가스 관련해서 또 액면 분할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무상증자에 대한 요구. 무상증자가 된다면 주가 상승은 또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차트가 M자형 차트거든요. M자형 차트가 눌림목을 줄 때에 크게 상승하는 겁니다. 자, M자형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게 여기서 상승, 눌림, 그다음에 상승. 이 딱 M자를 만들고 여기서 딱 급등이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클리노믹스를 제가 M자형 차트로 안내드렸잖아요. M자형 차트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승, 눌림, 그다음에 상승, 눌림. 거기서 딱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M자형 패턴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면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M자형 차트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경동도시가스는 M자형 차트를 만들고 있죠. 자, 매수가가 35,500원에 비중 30%네요. 오늘 35,550원까지 올랐었죠.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도시가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어딜지 외국인이 좀 많이 샀네요. 한 달 동안 8억 정도로 샀는데 실적에 비해서 지금 그 제 값을 다 못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참고하십시오.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고점 그리고 그 전 고점 이 사이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알 겁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패턴 자주 보셨죠. 전고점과 전전고점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주가가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31,000원과 32,000원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일단은 매도로 끊어 가실 것을 단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구건설이고요. 네, 대우건설이요. 6,640원에 15%요. 6,640원에 15%요? 예, 예. 언제쯤 사셨을까요? 이거 봄에 샀던가 정확히 모르는데. 올 봄에요? 그렇지 싶어요.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국내만 그 해외에 많은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해외 건설을 많이 한다라는 예, 이야기죠? 예. 6,600원대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매수하시고 계속 하라 그랬나요? 예, 예. 그러셨구나.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 건설 종목들이 금리 인상기에 오르기가 쉬울까요? 빠지기가 쉬울까요? 빠지기가 쉽지요. 네, 그렇죠. 이 금리 인상기에는 아주 힘을 못 쓰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건설 쪽이거든요. 네. 그만큼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네. 거기다가 이미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서 건설 섹터가 어려운 겁니다. 해외 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건설을 한다 해도 네. 차입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기의 하락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죠. 네. 미국도 이제 FOMC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염려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또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네. 경기 침체가 염려되면 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도래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상 기조로 달려왔지만 그러나 더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우건설도 그런 것들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주가가 올랐을 때에 어떤 선, 바로 이 121선 자리, 그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눌렸죠. 네. 121선이 저항이었죠. 그 다음 네. 보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네. 이 자리가 이제 221로 표시됐는데 240일로 바꿔볼게요. 그럼 241로 바꾸나 221이나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자, 241, 221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뭔가 지지를 받고자 하는 자리, 구름증 하단 자리 와 있단 말이에요. 네. 대우건설이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뭘 테스트하냐면 구름증 하단을 깰까 아니면 지지를 받을까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지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어떤 패턴을 보여주느냐? 상승, 눌림, 그다음에 상승 이렇게 N자형으로 그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더 네.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4,400원대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 같은 비중만큼 매수하게 되면 평단이 5,500원으로 낮춰지죠. 네. 6,600원, 4,400원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11,000원 나누기 2하면 5,500원. 네. 그래서 네, 네. 5,500원의 평단을 좀 낮추시고 그다음에 매도를 5,500원과 5,600원 사이에 왔을 때 그때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것을 안내 드릴게요. 아, 네네. 그리고 종목을 바꾸세요. 아, 네. 네, 건설 섹터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떤 네네. 섹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원전 정책, 물론 건설 정책도 있지만 건설 섹터에서 이렇게 대형 건설 쪽으로 보지 마시고 틈새를 공략하는 데를 보세요. 특히나 앞서 설명드렸던 종합감리회사, 히림, 유신, 도화인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바닥권이니까 오히려 예. 이런 정보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설계하고 감리하는 회사들, 좀 부담이 적은 네네. 회사들. 건설 쪽도 이쪽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정부 정책에서 디지털 정부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디지털 네. 정부. 그다음에 AI 신기술을 또 전국적으로 장려하겠다. 또 자율주행, 또 UAM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따끈따끈한 그런 것들 그쪽으로 섹터를 바꿔서 네. 보시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생명이네요. 삼성생명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삼성생명 매수가가 74,000원대, 비중이 29%. 오늘 74,400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오늘. 혹시 뭐 오늘 사셨나요? 아니면 이전에 샀다가 이제 매수가 근처에 와서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셔서 문의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일봉상에서는요. 신고점이에요. 신고점. 자, 신고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고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제가 내놓도록 할 테니까 귀 쫑긋 채널 고정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 신고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뭘로 봐야 되냐? 주봉, 그다음에 월봉을 빨리 체크해야 돼요.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주봉에서도 신고점이긴 한데 자, 제가 구름층 일목균형표를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안내드렸죠. 캔들, 주가가 향해 가는 관점에서의 만나는 구름층 저항. 그다음에 두 번째, 캔들이 구름층을 만나지 않더라도 왼쪽 편을 쳐다봐라. 좌측 편을 쳐다봐서 평평한 구름층이 나왔을 때 그 자리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드렸죠.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러면 왼편을 딱 쳐다봤더니 왼편에 평평한 구름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가 이제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74,000원대가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치고 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치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74,000원대는 횡보 또는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문의 잘 주셨어요. 삼성생명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봉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 76,000원대거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76,000원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 전에 74,000원대가 저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봉상에서는 위로 저항이 없어 보이죠? 근데 주봉을 봤더니 구름층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이 저항일까요? 74,000원대 자리가 바로 여기서 한번 행보를 했죠. 여기서 거래되었던 흔적, 그 흔적이 매물대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을 또 보라고 그랬죠. 월봉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60월선 있잖아요. 여기 60월선. 60월선은 어떤 자리입니까? 5년 주가의 평균이죠. 60월선 최근에 부딪히지 않았잖아요. 작년도에도 부딪히지 않았고 올해 눌렸다가 이제 60월선 온 겁니다. 60월선 자리가 바로 74,000원, 7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항이 왔다. 이제 74,000원, 75,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끊어 가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또 우물쭈물 하다가 또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할 자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의뢰 들어온 종목인데요. 동국제강이네요. 자, 동국제강 매수가가 17,100원대. 비중이 6%. 자, 비중이 적어서 부담은 좀 적습니다. 만약에 17,000원대 매수했는데 비중이 뭐 30%다 이러면 제가 벌써 부담이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될 텐데 일단 비중이 적으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국제강도 물론 실적주입니다.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현대제철도 실적주고 동국제강도 실적주예요. 영업이익이 6천억, 8천억 이렇게 나죠. 시가총액이 1조니까 얼마나 저평가되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평가될까요? 자,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부채율도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좋은데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아, 소외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소외를 당하게 되면 이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외 종목이다. 그리고 공매도를 보니까 공매도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공매도가 되죠. 13,000원대, 14,000원대 오면은 공매도로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렵죠. 대응이. 자, 앞으로 대응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241선 부딪혔고 눌렸다가 또 상승하니까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기술적으로 딱딱딱딱 그 자리를 지키고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으면 빨리 대응하세요. 그랬겠죠? 제가 241선. 그리고 여기서 문의가 들어왔으면 여기서 매도 대응하세요. 안내를 드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차티스트니까. 그럼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지금은 매수 자리잖아요. 구름층 하단에 왔으니까. 자, 비중을 더 실으셔야 됩니다. 12,000원대 비중을 더 실으세요. 6%가 아니라 12%를 실으셔도 돼요. 12%. 지금 비중 6% 실으셨잖아요. 그러면 12,000원대 비중을 좀 더 실으면 그러면 평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어요? 13,000원대 낮출 수 있죠.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를 실어버리면 그러면 비중을 12% 실어서 결국 18%로 비중을 낮추면 13,000원대로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13,000원대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어디서 또 하향하는 241선이 한 번 더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돌파도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 매도 목표를 14,500원 잡고 대응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할 공략주와 시장의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돈워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 공략주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전 종목 수익률 체크하셨습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목도 물리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면 공략주를 안내드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제가 안내를 다 드렸죠. 돈오리 전략방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안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눈치껏 저항 안내를 드리죠. 지난주에 공략주 안내드렸던 종목도 다 수익으로 완료했고 바로 어제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종목도 오늘 수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략주를 안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지 않는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중요한 것은 보유하다가 물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물리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것이 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 공략 종목 때문에 물리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대응법 안내 드리니까요.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때로는 추매의 자리로 다음 저항에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제가 비스토스를 안내 드리기 전에 이걸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을 제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략적으로 안내 드리는 종목이 아닌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그 종목들의 대응에 대해서 참고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안내를 드리는데요. 국정약품을 실제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샀어요. 이 구간에서 샀습니다. 또 국정약품을 매수하신 분도 계시겠죠. 참고 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렸어요. 물렸지 않습니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이죠. 내가 매수한 가격이 여기니까, 이 가격이니까 이 가격 이상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8,000원대 이상에서 샀단 말이에요. 8,000원, 8,100원 이런 자리에서 샀어요. 근데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는데 그러나 제가 안내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저항 가격 있잖아요. 60일과 121선 이 두 개의 더블 저항에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8,100원인데 물론 8,180원까지 왔지만 주가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가 8,180원이 왔지 주가가 7,800원, 7,900원 이렇게 움직일 때 거기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매수한 가격은 8,100원인데 나는 수익을 내고 빠져나와야겠는데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저항 가격이 오르는 이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전약품을 예시로 들었지만 여러분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을 고수하다가 이런 저항 자리 왔을 때 매도를 못하면 주가가 윗꼬리 달고 밀렸을 때 종가가 오늘 7,400원이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7,900원, 8,000원짜리 왔을 때 내가 매도를 했다면 손해를 보고 약 손절이죠. 조금의 손해를 보고 매도를 했으면 오늘 종가 7,400원을 바라보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유 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의미 있는 저항 가격, 특히나 저항이 2개 정도 있을 때 더블 저항인 자리가 왔을 때는 일단은 손해를 보고라도 빠져나오실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 종목에 대해서 대응법 궁금하시면 도놀이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세요. 너무 많은 종목 아니고 한 종목 정도 그런 종목 궁금하시면 도놀이 전략방에 문의하시면 대응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말이 길어졌지만 이제 리뷰를 하겠는데 비스토스. 자, 비스토스 어제 제가 이 종목을 안내해 드린 것은 이 종목이 이제 환자 감시 장치. 그래서 제약주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법인을 갖고 있어서 중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봉쇄 해제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확진자는 늘고 있지, 또 감기약은 또 사재기를 하고 있지. 근데 봉쇄 해제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또 늘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또 늦출 수는 없고 봉쇄 해제를 또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 감시 장치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중국의 법인이 있으니 이 종목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어제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 안내를 드렸고 오늘 주가가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공략권 안내 드렸던 자리에서 11%, 11.5%의 상승이 나왔죠. 그럼 오늘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봉을 보고 월봉을 다 봐야 되는데 자, 월봉을 보지 말고 주봉을 봅시다.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5주선이 있어요. 5주선. 그 자리가 2,670원 정도 됩니다. 5주선이라는 자리 안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저항을 약화시켜야 돼요. 비스토스가 오늘 또 보게 되면 일봉에서는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 여기를 테스트하고 기준선 위로 안착을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도놀이 전략방에서는 매도 시그널로 드렸던 것입니다. 기준선 지지를 받아서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안착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비스토스는 향후에 제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매수로 공략할 가격대를 안내 드리겠지만 일단 매도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무척 기다리는 공략주를 안내 받으실 시간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7월 18일 이후부터 안내드렸던 대부분의 종목 다 수익으로 완결했고 딱 한 종목만 손절을 했고 지금은 딱 한 종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종목도 그렇게 손실이 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수익 완료했고 또 공략적으로 안내드린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뭔가 급등이 나올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X선 영상 획득 장치 디텍터 주력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의료용, 덴탈용, 동물용 및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안 서죠. 그다음 중국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또 숨어있는 히든 관련 종목인데 인동첨단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인동첨단 소재 아주 따끈따끈하죠.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레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레이언스 이 종목을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언스 실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00억, 3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은 240억, 그리고 올해는 214억,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 이렇게 230억, 260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껑충 뛰는 그런 회사죠. 실적이 아주 탄탄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800억에 불과한 의료 정밀 섹터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의료 정밀 섹터입니다. 자, 인동 첨단 소재 관련 종목이라 안내드렸는데요. 이 회사에 관련된 임직원이 또 인동 첨단 소재의 또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관련주예요. 일전에 이제 13,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죠. 이 급등했던 게 바로 인동 첨단 소재와 엮여서 급등했던 겁니다. 19% 상승을 했죠. 갭 상승했습니다. 8% 급등하고 갭 음봉을 만들었어요. 자, 갭 음봉 공략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갭 음봉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망치 형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단타들이 시초가로부터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이 자리 단타꾼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주가를 눌려버리죠. 왜 눌렸을까요? 13,050원짜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월봉의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을 다 체크하라고 안내를 드리죠. 월봉의 기준선 자리에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 아,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겠구나. 그러면 13,000원대에서부터는 매도 대응을 했어야 돼요. 이런 자리를 모르면 여기서 매수를 하죠. 더 갈 걸로 생각하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신고가니까. 이게 바로 개인들이 매매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주가가 20% 근처에 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상한가 가지 않을까? 19%인데 상한가 가지 않을까? 10%의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상한가 시연하면 그 다음날 갭상승할 때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급등주도 나름입니다. 급등할 때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상한가 기대하기 전에 주봉과 월봉을 살펴서 저항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의 기준선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 다음 주가가 눌렸죠. 갭 음봉이 발생하고 주가를 눌렸는데 눌리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5일 정도 눌렸죠.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갭 음봉이 발생한 그날에는 거래량이 증가해서 눌림이 컸죠. 눌림이 컸는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락을 하는 기간 동안에 거래가 늘지 않았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2차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떤 의미를 보여줬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습니까? 종가가 깨끗한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고가의 형태로 보여졌죠. 물론 일봉의 기준선이 있어요. 근데 일봉의 기준선은 그렇게 강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갭음봉을 만들었던 이 시가, 이 11,900원짜리 여기를 터치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눌렸어요. 눌렸는데 여기 오늘 그날의 단타꾼들은 다 도망갔다 저는 봅니다. 여기서 다 손절하고 도망갔다. 그 다음에 또 눌렸으니까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11,900원 시가를 회복하게 되면 여기서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제 11,300원의 종가가 형성됐는데 내일
시가 전후한 자리에서 공략할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 내일 시가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오늘 CPI 발표되죠. 오늘 CPI 발표돼서 예측치 범위 내 또는 예측치 아래에서 CPI가 결정되면 미국 시장 좋겠죠. 미국 시장 좋으면 우리 시장 어떻게 돼요?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매기가 활발해지면서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레이언스가 갭상승을 하면 거기서 따라잡게 하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세심한 전략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CPI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 안 좋고 우리 시장도 눌리겠죠. 눌려서 출발해요.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갭상승 또는 갭하락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니까 시초에 어떤 전략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세심한 전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정말 중요합니다. CPI가 발표되고 또 내일은 FOMC 회의가 이제 회의 결과가 발표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0.5%포인트 정도로 결정되는 거, 빅스텝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표 오늘 밤 중요하고 내일 밤 중요한데 사실 오늘 밤이 더 중요해요. CPI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 장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유로존에서는 10월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이것은 크게 시장을 좌우할 이슈는 아니고 영국에서는 또 11월 CPI가 발표되는데 영국도 CPI 발표하고 또 미국도 CPI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흐름 그다음에 유럽의 흐름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영국의 CPI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비상경제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가 될지 미국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반응을 보일 것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비상경제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일 수출입 동향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아직 100을 회복 못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서밋이 내일 개최 예정인데요. 아까 종목 상담 네이버를 해드렸는데 관련 종목인 네이버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자, 미국 시장의 흐름 어제도 안내드렸습니다만 시나리오별로 대응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어제도 나스닥 주봉을 보여드렸죠. 이겁니다. 어제는 월요일 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주초의 월요일 밤에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 어제는 상승을 했어요.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의 캔들을 딱 부딪힌 거죠. 후행스팬입니다. 지금 후행스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CPI 예측치 범위 안에서 발표가 돼서 이 후행스팬이 이 캔들 위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게 되면 캔들 위에서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CPI가 방향성을 준다 했죠. CPI가 안 좋게 발표돼서 캔들 아래로 빠지게 들게 되면 이제 캔들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속 캔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밤 나스닥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주 후반이 좌우가 돼요. 근데 저는 도너리 스탁 오늘 지나고 내일은 또 안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응을 어떻게 챙기실 거예요? 도너리 전략방 들어오세요. 궁금하시잖아요. 시장의 방향성 잡아드릴 테니까 도너리 전략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후행스팬을 강조합니까? 후행스팬을 가지고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후행스팬 중요해요. 후행스팬이 시장의 방향성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후행 스팬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안내해 드릴 것인데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나스닥의 후행 스팬과 주봉에서의 후행 스팬 그리고 환율입니다. 환율은 제가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의 고점, 그러니까 지난 11월 22일자의 고점인 1362자리, 1362를 먼저 터치하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저점 12월 5일자의 저점이 1289를 터치하느냐 여기에 따라 방향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하단을 가까이 터치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1289를 터치하게 되면요. 그다음 월봉의 기준선 자리인 1262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발 1289를 빨리 터치해라. 우리는 기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발 나스닥이 폭등을 해라. CPI가 예측치 범위 아래로 발표가 되어서 나스닥이 폭등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죠. 이런 시나리오대로 해서 산타 랠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자, 이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시장 방향성 체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집결하는 장소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돈내리 절방. 여기 집결해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위로받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